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동산 하신 분들은 잘 이해하시겠는데, 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부동산 투기꾼입니다. 그래서 자, 어떤 지역에 뉴타운이 들어서서 개발된다 하더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 지분을 샀습니다. 얼마에 샀냐면 1억에 주고 샀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보 전입니다. 그래서 이 갑으로부터 이 빌라를 1억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나승성이가 샀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제가 을한테 팔았습니다. 그럴 때 원칙적으로 한다면, 자, 1억에 사가지고 1억 5천에 팔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여기서 1억 5천이 되는 거죠. 이게 원칙적으로 한다면, 자, 취득세가 이제 부동산을 사게 되면 취득세가 나오고 등록세가 나옵니다. 등록세는 이제 등기소에서 들은 돈이고요. 대충 1.5%인데 아마 주택인 경우는 1%로 낮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금액 숫자가 맞지 않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거니까 이 숫자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퍼센트가 이런 경우에 1% 하면 2%죠. 따라서 1억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는 200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제가 차익이 1억인데 1억 5천원에 1억 5천만 원에 팔았으면 얼마의 차익이 생겼습니까? 5천만 원의 이익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통은 1년 이내에 매매를 하게 되면 양도세가 몇 프로인가요? 양도세율이 70%인가요? 60%인가요? 50%인가요? 1년 이내에 팔면 70%인가 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경우에 일단 50%로 가정한다 그러면 2,5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들어갔던 이 등록세, 취득세 비용을 공제를 합니다만 계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2,500만 원. 그러면 토탈로 내야 되는 세금이 얼마냐면 2,700만 원이고 먹는 돈이 2,300만 원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도 저는 대박 터트린 거죠. 그런데 이걸 다 먹고 싶어요. 5천만 원을. 이거 돈도 안 내고 싶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제가 사지 않는 것처럼 살짝 빠집니다. 그리고 갑에서 을로 바로 판 것처럼 됩니다. 그러면 을은 1억 5천 원에 갑으로부터 이렇게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갑은 배 아프죠. 왜냐하면 자기는 1억에 팔았는데 1억 5천에 파는 것처럼 해서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줘야 될 때 이 갑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저한테 와서 야 너만 5천 다 먹겠냐라고 땡깡을 불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 제가 달래서 돈을 좀 지어줄 수도 있겠고 그런 것이 이제 실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이런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이 중간 생략 등기 제 앞으로 등기를 넘기지 않았죠. 바로 뭘로 갔었죠? 을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갑, 을, 병이 있을 때 이 중간에 있는 사람 등기를 빼버리고 밥에서 바로 병으로 가는 거 이것을 중간을 생략해버린 거죠. 중간 생략 등기가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 생략 등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세금이라든가 이 양도세 이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공시적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고 비용 절감인데 이건 뭐냐면 또 제가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주택이 1주택이면은 면세 될 수도 있었는데 2주택으로 들어서 뭐 50%를 양도세를 내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그러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간 생략 등기가 우리 물권법에서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유효하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물권법상의 유효한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중간 생략 등기는 그렇지가 않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컨대 뉴타운 지역에 이제는 보통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그러면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관한 한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주 목적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 부동산 전입신고도 해야 되고 거기서 거주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구청에 가서 조사를 신청할 때 이 허가를 받을 때 구청에 가면 구청에서 실제 조사를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구청에서 승낙받은 것을 가지고서 등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이 허가를 못 받으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당사자 간의 계약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구청의 이 허락도 필요하다. 그러한 경우는 허락이 있어야만 중간 생략 등기가 유효하다. 그러면 이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해서 이제 청구가 가능하냐? 예컨대 뭐냐면 갑, 을, 병 이렇게 했을 때 병이 갑에 대해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하고 바로 청구가 가능하냐라고 하는 건데 자 청구 불가능성 뭐냐면 중간 생략 등기가 이게 무효다.
이게 무효면 병은 여기에 잡아가지고 무효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거니까 청구를 못 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직접 청구 가능성은 이 중간생략등기가 유효다. 무조건 유효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동의를 하든 않건 떠나서 병은 갑에 대해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조건부 청구 가능성, 다수성과 판례에 의하면 이런 경우는 이 중간자의 동의가 있을 때는 이 병이 갑에 대해서 바로 등기 청구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 의리 승낙을 안 해주면, 이 동의를 안 해주면 병은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권리를 대신 행사해서 등기부를 을로 옮긴 다음에 다시 을에서 병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을은 바로 자기 앞으로 가져올 수는 없는 거고, 을을 대신해 가지고 자, 갑 네가 을에게 등기 이전에 해줘야 될 게 있으니까 을한테 넘겨라 라고 이렇게 을을 대신해서, 그래서 대신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대의 행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판례도 그러한 취지의 판결이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중간생략등기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 무효설, 제한적 유효설, 물권적 기대권설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처음 나오는 말이 이 물권적 기대권설이죠. 자, 물권적 기대권설은 뭐냐?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물권적 기대권이 뭐냐? 예컨대 자, 여러분들 처음에 집을 사게 되면 자, 계약금을 10% 정도 내죠. 그러고 나서 중도금이 있고 이럴 수 있죠. 잔금이 있고. 근데 여러분들 중도금 내고 잔금 내면 갈수록 뭐가 생깁니까? 이 집이 여러분 거라는 기대가 생기는 거죠. 그쵸? 근데 뭐냐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이 집이 여러분께 집이 되려면 뭘 거쳐야 됩니까? 등기를 거쳐야 됩니다. 현재는 등기가 안 돼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거는 등기 청구권입니다. 그러면 이 등기를 해달라고 하는 청구권, 이것이 어떻게 발생하는 거냐 이거죠. 그래서 물권적 기대권설에 의하면은 이거는 뭐냐면 점차로 자기가 물건이 자기 것이 될 거라는 그러한 기대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기대권에 의해서 등기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중간생략 등기가 무효면 당연히 청구를 못 하는 거죠. 조금 전에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등기 청구 가능성에서 인정설에도 물권적 기대권설, 처분권설인데, 방금 물권적 기대권설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물권적 기대권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중간생략 등기 청구권을 갖는다 라고 이해하는 거고, 처분권 부효설은 독일 판례 이론이니까 참석해 보시고요. 참조해 보시고, 채권양도 제3자 합의설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초 양도인, 중간자, 최종 양수인 등 3자가, 즉 갑, 을, 병, 이 3자가 전부 합의를 한 경우에, 3자가 합의한 경우에만 등기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 청구권 부정설은 성립요건주의에서는 허용될 수 없고 실제적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우리나라는 중간생략 등기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다지 의미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에서 을로서, 그 다음에 병에서 을이 싹 빠짐으로써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다 빠지고 부동산 투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울하기 위해서 생긴 게 뭐냐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 몇 년 이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 이렇게 했다 했을 경우에 이 사람이 처벌받는 거하고, 그러면 병은 뭐냐면 권리자가 못 되냐, 권리자가 될 수 없는 거냐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아니다. 자, 을이 처벌받는 건 처벌받는 거고, 병은 뭐다? 여전히 권리자로서의 권리를 갖는다. 뭐냐, 이것은 뭐냐면 단속 규정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은 사법상의 효력은 그대로 유효하지만 당사자가 뭐 벌금을 낸다든지 그런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것이 단속 규정이고, 반대로 효력 규정이 뭡니까? 이거는 효력이 안 생기는 거죠. 그것을 효력 규정으로 보는 경우는 효력이 안 생기는데, 이런 경우 중간생략 등기, 즉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위반한 경우에도 중간생략 등기는 당사자 간의 처벌 문제는 변론을 하고 부동산 등기의 효력은 어떻다? 인정이 된다. 따라서 이것은 단속 규정으로 보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중간자의 권리 양도에 따른 이제 유형인데 이게 뭐냐면, 자, 제가 설명을 좀 전에 했던 것처럼 갑, 을, 병 이렇게 했을 때, 자, 을이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1억짜리 1000만원 지급하고 그 다음에 잔금까지 지급했습니다. 그쵸? 이거는 이제 잔금까지 지급하고 등기만 안 한 상태에서 병한테 1억 5천에 판 거죠. 이거는
뭐죠? 이거는 잔금 지급 후에 권리 양도가 되고 잔금 지급 전에 등기 양도는 여러분들이 계약금만 걸어놓고 예컨대 계약금 1,000만 원 걸고 한 달도 안 돼서 바로 병한테 넘기면서 5천만 원의 이익을 먹는 거죠. 그러면 이거 뭡니까? 수익률이 몇 프로입니까? 어마어마하죠? 500%죠, 500%. 1,000만 원도 다 안 넣은 거잖아요. 투자 어차피 돌려받는 거니까. 그래서 한 달 동안 1,000만 원 빌려가지고 5천만 원 먹는 결과가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이걸 여러분 잘하면 부자 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불법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죠. 어찌됐든 이러한 식으로 잔금 지급 전에 이 계약금만 걸어놓고 이 을이 이제 그 비용을 살 사람은 물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흔히 이제 부동산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찍기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싼 물건이 급하게 나온 물건이 있으면 이거를 잡아가지고 제 3자한테 이렇게 바로 넘기는 형태, 이러한 형태가 있고, 중간 생략의 이 보존 등기는 뭐냐면 이제 이 부동산이 아직 등기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갑에서 을로 넘어갔습니다. 그런 경우에 을이 안 하고 다시 비용으로 넘겨주면서 비용이 보존 등기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갑, 을은 뭡니까? 등기 안 하고 바로 소유권을 넘긴 것과 동일한 거죠. 그 다음에 상속의 중간 생략 등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자, 갑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했고 을이 자식입니다. 자식이니까 원래 187조의 법률 규정에 의한 그러한 경우에는 상속 같은 경우는 뭐 해야 됩니까? 권리 변동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가 상속받은 사람이 제3자한테 처분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자식이 그걸 하기 귀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을이 비용을 물색해서 갑에게서 비용으로 바로 매매에 의해서 소유권이 양도된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을은 뭐 여기서 빠지는 거죠. 이러한 형태도 하나의 중간 생략 등기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시효 취득도 마찬가지죠. 갑에서 을이 시효 취득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앞으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것을 비용으로 바로 넘겨주는 거 역시 시효 취득의 중간 생략이고, 중간 생략형 명의 신탁은 신탁자가 제3자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갑의 물건이죠. 갑의 물건인데 제가 이제 신탁자죠. 신탁자가 제가 이걸 삽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제가 이제 맡길 사람 수탁자한테 했는데 이 수탁자한테 저한테 와서 저한테 가는 게 아니라 갑에게서 수탁자로 바로 가는 것처럼, 그러면 뭐냐면 신탁자와 수탁자의 관계는 뭐냐면 이거는 명예신탁 관계입니다. 명예신탁 관계라는 것은 이름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인데 신탁자는 명예신탁 관계인데 이거를 해소함과 동시에 이렇게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중간생략적 명예신탁이다. 자, 중간생략 등기 효력은 원칙적으로 뭐다? 유효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경우에 학설은 유효설 뒷받침 학설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판례는 뭐다? 제3자 합의설이다. 그래서 최초 양도인 중간생략 중간자 그 다음에 최종 양수인이 3자가 합의를 해야만 유효하다. 무효설은 이러이러한 설에 의해서 무효설을 주장하는데 현재 무효설보다는 우리나라보다 유효설에 가깝기 때문에 유효설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판례는 제3자 합의설을 취해서 중간생략 등기보다 유효하다. 그러나 농지 매매 증명이라든가 토지거래 허가를 득하지 않는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다. 자, 농지 매매는 뭐냐면 여러분들 농지법에 보면, 농지법 맞나요? 농지법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농사를 질 거라는 것을 사실을 증명받아서 농지를 사기 전에 이렇게 농사 계획서라든가 영농 계획서라든가 이것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매스컴에서 논의된 문제된 것처럼 장관들이라든가 땅 투기하는 사람들이 농지를 사면서 이러한 영농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이런 것은 농지법의 위반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농지를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고 처분할 때까지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이 농지법은 농지 매매 증명을 통해서만 사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승낙을 받아서 그러한 것을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걸 하지 않으면 무효라고 했습니다. 자, 중간생략 등기 지금까지 효력에 대해서는 쭉 지금까지 보한 건데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
봐온 거를 표로 정리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면 이해됩니다. 그래서 갑을 병간에 이렇게 중간성략이 됐을 때 학설은 무효설, 조건부 유효설, 무조건 유효설 이렇게 나눠지는데 판례와 다수설은 조건부 유효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효요건은 판례에 의하면 이 판례에 의하면 유효요건은 3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합의 방법은 뭐 순차적이라든가 묵시적이라든가 그건 가리지 않는다.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을 표로 정리해놨고요. 이때 정리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유용. 자, 원래는 무효인데 이 무효를 유용에 의해서 유효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한번 의의를 읽어보시면 어떤 등기가 행하여졌으나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아서 무효로 된 후에 그 등기에 관해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있게 되면 그 등기는 유효로 되는 거, 이것을 무효등기의 유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당사자 합의와 그 사이에 이해관계, 등기부상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없어야만 허용이 됩니다. 자, 무효등기 유용에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를 보시면, 자, 가장매매에 의한 경우는 무효가 됐습니다. 등기가 무효가 됐어요. 그래서 자, 갑에게서 을로 가장매매에서 등기를 했는데 실제 등기 명의는 뭡니까? 을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효면 다시 갑으로 갔다가 와야 됩니다. 근데 가장 무효가 된 후에 갑과 을이 실제로 뭘 했습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실제로 매매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 가장에 의해서 무효로 한다면 갑에게서 을에게 갔던 게 무효가 되고 을에서 다시 갑으로 와야 되고 다시 매매 계약에서 갑에서 을로 또 가야 됩니다. 같은 행위를 반복해서 하는 거죠. 그럴 필요 없이 이러한 경우는 이 원인이 무효해서 이 등기가 무효지만 이 새로운 원인에 의해서 유효하기 때문에 이 등기 을로 된 거를 한 번에 그냥 유효한 걸로 처리하자라고 하는 게 무효인 등기를 유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그 다음에 사후적, 폐쇄조건부. 요건 읽어보시면 되고, 요거는 좀 재밌는 겁니다. 요거는 뭐냐면, 자,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퀴즈를 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퀴즈를 내겠는데, 여러분들이 아주 마음에 드는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자, 이렇게 살고 있는 집인데, 이 집이 화재가 나서 완전히 불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집을 너무 이 등기부가 있잖아요. 이 등기부가 있는데 이 집이 너무나 마음에 든 나머지 다시 옛날 여러분들 15년 전의 집입니다. 이거를 설계도를 꺼냈어요. 설계도를 꺼내가지고 다시 건축업자한테 이거를 그대로 지어주세요. 이 설계대로 그대로 지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그 전에 없어진 건물과 새로 생긴 건물은 완벽하게 평수라든가 골격, 외형이 다 일치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 등기부를 그대로 이 등기부로 유효하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뭐가 가장 걸립니까? 자, 여기에 재료가 세면이라든가 이런 게 내구 연한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15년 전이기 때문에 그거 다르잖아요. 이때는 아무리 외형은 번듯하게 똑같이 지었다 할지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내용이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에 똑같이 동일한 물건을 새로 지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경우는 새로 옛날 등기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등기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이 부동산을 하실 분 또는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 내용 판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등기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 유효성인데 이러한 경우에 자,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매매로 원인한 경우 실제로는 증여로 넘긴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한 경우도 뭐다 이거는 등기가 어찌됐든 권리관계가 넘어가서 실체와 일치한다 안 한다 일치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역시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인 회복에 의한 말소 등기 대신에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소리입니다. 자, 갑에게서 을로 넘어갔습니다. 원인은 매매였습니다. 그러면 매매가 무효가 됐으면 자, 을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갑으로 다시 돌려줘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 을은 뭡니까? 말소 등기를 하는 거죠. 말소 등기를 이렇게 청구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 방법은 갑의 측면에서 본다면 갑은 진정한 명의인의 회복 청구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하는 거나 을의 말소를 청구하는 거나 결국은
내용은 뭡니까? 갑의 측면에서 바라보냐, 을의 측면에서 바라보냐 차이가 있을 뿐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한 경우에도 역시 유효하다라고 보는 게 판례다. 다음 시간적 불합치의 경우는 당사자가 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누가 법정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는 상속인이, 근데 당사자가 교체된 경우는 물권 행위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서로 매매 계약 당사자가 서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런 경우는 물권 행위를 다시 해야 되고, 이런 경우 당사자가 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나 사망한 경우는 그 당사자의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 대리인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산, 압류, 파산이라든가 압류 이런 경우는 처분이 않는 경우는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를 갖추지 않는 부동산은 매수인의 지인데 이건 뭐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부동산을 이 집을 갑으로부터 을에게로 넘겨왔습니다. 돈도 다 진급했고 을이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이삿짐을 꾸리고 있어요. 근데 뭘 안 했습니까? 아직 등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매매 계약 시점으로부터 최종 속한 달에 한 달 이내에 아마 등기를 하면 될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갑은 이거를 제3자한테 병한테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병이 먼저 등기를 하면 병이 먼저 등기를 권리를 취득한다고 했죠. 그러한 경우에 이 을은 어떻게 하냐 문제죠. 그래서 등기를 안 하기 때문에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소유권 주장은 불가능하다. 다만 뭐다? 가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자로서의 권리는 가능하다. 그래서 점유자로서의 물권적 청구권, 그 점유보호 청구권만 인정이 되고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대신 이 을이 갑을 대신해서 비용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과실 취득권도 있겠죠. 실제로 주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매도인의 소유물 반환 청구에 대해 매각돼 인도된 물건의 항변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러한 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걸리는지가 문제된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금까지 배우신 건 여러분들이 186조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 법률행위라는 건 뭐냐? 다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계약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쵸? 플러스 등기였습니다. 근데 자 187조는 뭐냐면 자 법률 규정입니다. 그러면은 이것보다 더 훨씬 세잖아요. 따라서 이것보다 등기가 없어도 되는 거죠. 등기가 없어도 효력이 발생하는 거. 이게 187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떨 때 이러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우리 법에 보면 상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징수가 있고요.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에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기하지 않으면 이를 어떻게 한다? 제3자에게 처분하지 못한다. 따라서 제3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인 상속인데, 자, 상속은 포괄적으로 물려받는 거죠. 받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포괄 유증, 법인의 합병 등 이런 경우에도 포괄 승계 취득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등기를 하지 않는다. 재단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수설과 소설이 있고 판례는 뭐다? 당사자 간의 내분관계에서는 이것은 뭐냐면 등기 없는 법률행위인 187조로 보고 다만 이것을 제3자에게 처분할 때는 이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라고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자, 공용징수는 뭐냐면 예컨대 어떤 이런 지역에 있어서 이 부분의 땅을 어떤 공공 사업자한테 사업의 원활함을 위해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의 땅을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법이 뭐냐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러한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토지 수용위원회 제기에 따라서 보상금을 이 사람들에게 주거나 이 사람들이 받지 않으면 뭐 한다? 공탁해 놓고 이 사람들의 땅을 수용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바로 수용함과 동시에 토지를 원시 취득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뭐냐면 세 번째죠. 첫 번째가 뭐였죠? 상속이 있었고 두 번째가 공용징수, 세 번째가 판결입니다. 판결인데 판결도 형성 판결만 된다고 하는 거고 자 판결에는 형성 판결이 있고 그다음 뭐가 있죠? 이행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법률행위에 의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경우는 이 형성 판결만 해당되고 이행 판결의 경우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판례도 같은 취지고요. 그 다음에 경매. 경매는 이제 여러분들이 경매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에 같은 데 보면 이 경매가 있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법원에 경락 허가 결정이 나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경락 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등기 없어도 여러분들이 경락 대금만 완납을 하게 되면 여러분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 것이 되고 나중에 처분할 때만 등기를 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고,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뭐 피담보 채권의 소멸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등기 없이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점유취득 시효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187조에 해당하지만 등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245조에 뭐냐면 선의취득 관련해 가지고 부동산의 물권은 부동산은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라고 했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죠. 근데 이건 원실취득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존 등기를 해야 되지만 어떻게 된다? 실무상 이전 등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외성이고요. 자, 187조는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는데 점유취득시효 같은 경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기 때문에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지금 부분 표는 자 187조에 의한 적용 범위를 하나씩 설명을 드린 건데 표로 정리해 둔 겁니다. 그래서 먼저 187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등기가 없어도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어떤 경우 포괄 승계인 경우 상속 포괄 유증 회사병, 국가행위 공영진수라든가 판결이라든가 경매, 그다음에 사실행위 물권 취득, 물권의 소멸, 정책 법률 정책적 변동,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187조 외에는 뭐냐면 등기가 있어야만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 점유취득시효 설명했죠? 이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이나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법률에 의해 취득한 물권의 처분 이런 경우,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의 경우 이런 경우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되는 경우가 이런 원인 행위 시도에 의한 물권의 복귀라든가 재단법인의 출연 재산의 기속인데 이런 거, 그 다음에 제한물권의 소멸 청구, 소멸 통고, 소멸 시효에 의한 물권의 소멸 시기 이러한 거에 대해서는 이미 앞의 내용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앞의 내용을 설명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크게 말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뭐냐면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법률행위는 뭐냐면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 186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공부하셨고, 법률의 규정은 규정에 의한 효력이 발생하고 별도의 등기가 성립이 필요 없다. 물권 변동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하지 않고 다만 이거를 제3자에게 처분할 때만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뭐가 있었죠? 상속이라든가 공용징수, 또 뭐가 있었죠? 판결은 뭐만 된다? 형성 판결만 된다. 그 다음에 경매, 그 다음에 기타 법률의 규정. 이러한 사유의 경우는 법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는 등기 없어도 부동산 물권 변동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부동산 점유취득 시에 의한 그 물권 변동의 경우는 우리 민법의 245조인가요? 그 규정에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도록 있기 때문에 187조에 대한 예외, 즉 등기가 없어도 법률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거지만 그러한 경우는 예외로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등기까지 하여야만 그러한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두 가지 186조와 187조의 구분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